그날 내 결혼 생활은 끝났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날에서야 진실이 시작됐죠. 믿었던 사람들, 사랑했던 사람들 모두가 거짓 속에 있었습니다. 나는 30년 동안 누구랑 살아온 거지? 남편의 외도 상대는 전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사람이었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매주 감동적인 실제 사연을 들려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30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의 외도, 그 상대는 전혀 상상도 못할 인물이었습니다. 그날은 늦가을 치곤 유난히 쌀쌀했어요. 회색 정장이 잘 어울리는 미정은 조용히 검정색 코트를 여미고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남편 이영태의 아버지, 그러니까 시아버지 이창수 옹의 장례식이 열리고 있었죠. 몇 해 전부터 건강이 악화되더니 결국은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겁니다. 영태는 말이 없었습니다. 삼배 두 권을 쓴 채 조문객들 앞에서 담담한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미정은 느낄 수 있었어요. 그 표정 뒤에 뭔가 감춰진 게 있다는 걸요. 영태의 손끝은 떨리고 있었고 눈빛은 어딘가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괜찮아? 응, 그냥 복잡하네. 미정은 이상했어요. 남편의 말투는 어딘가 딴 데가 있었고 이 장례식이 단순한 슬픔 이상의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죠. 그리고 그 순간 장례식장 입구 쪽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고 긴 머리를 질끈 묶은 한 여인이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어요. 조문객들은 잠시 시선을 돌렸다가 다시 자기 일로 돌아갔지만 미정의 눈은 그녀에게 꽂혔습니다. 그 얼굴, 어딘가 낯익었습니다. 너무도 오래된 기억 속에 잠겨있던 이름 하나가 떠올랐죠. 정하나, 고등학교 시절 단짝이자 잠시 마음을 빼앗겼던 친구, 졸업 이후 연락이 끊긴 채 어디서 무얼 하는지도 몰랐던 그녀가 지금 이곳, 이 장례식장에 나타난 겁니다. 설마 정하나? 하나는 조용히 절을 한 후 방명록에 이름을 적고는 자리를 떴습니다. 그 짧은 순간 그녀의 눈길이 미정과 스쳤어요. 낯섦과 동시에 묘한 도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이상했던 건 남편 이영태의 반응이었어요. 그녀를 본 순간 이영태는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눈빛이 흔들렸고 입꼬리가 미세하게 떨렸죠. 미정은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가슴속 어딘가에서 묵직하게 울려오는 불길함이 자라기 시작했어요. 장례식은 무난하게 치러졌습니다. 하지만 미정의 머릿속은 점점 복잡해졌어요. 조문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영태는 여느 때처럼 조용했지만 어딘가 마음이 허공을 떠다니고 있는 듯했죠. 그 여자 누구였어? 검은 코트 입고 혼자 온 사람. 누구? 그냥 아버지 지인인가 보지. 너무도 익숙한 거짓말의 어투였습니다. 영태는 늘 당황하면 그런 식으로 말끝을 흐렸죠. 미정은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결심했죠. 뭔가 알아봐야겠다고. 다음 날 미정은 장례식 방명록을 확인하기 위해 장례식장으로 다시 향했습니다. 분명히 기억났어요. 정하나, 그 이름. 방명록엔 또박또박 적힌 정하나의 이름이 있었고 주소란엔 낯선 동네, 하지만 어딘지 낯익은 상호 이름이 있었죠. 정하나 영어교습소. 그곳은 바로 딸 수진의 고등학교 근처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미정은 남편의 셔츠에서 자신이 쓰지 않는 향수를 느꼈습니다. 달콤하지만 어딘가 이질적인 그녀가 알지 못하는 사람의 흔적이었습니다. 불길함은 더 이상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확신으로 자라기 시작했죠. 그리고 아직 아무도 모르는 더 큰 진실이 이 가족을 집어삼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정은 부엌에 서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주방 창으로 스며드는 가을 햇살은
평소와 다를 바 없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어딘가 싸늘했어요. 영태는 습관처럼 신문을 넘기며 식탁에 앉아 있었고 딸 수지는 서둘러 토스트 한 조각을 입에 물고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죠. 오늘 늦어? 오늘은 야근해야 해. 회계 마감 날이야. 야근이라는 단어가 미정의 가슴 한가운데에 다시 박혔습니다. 어젯밤 셔츠에서 맡았던 낯선 향기와 정하나의 얼굴이 떠올랐죠. 수지는 문득 미정의 눈을 마주치더니 한순간 멈칫했어요. 그 표정엔 뭔가 알고 있다는 기색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조심해서 가. 응, 엄마도. 모두가 일상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미정의 눈빛은 점점 더 깊은 어둠을 들여다보는 듯 했습니다. 그날 오후 미정은 딸 수진의 고등학교 근처를 조심스럽게 찾았습니다. 정하나의 영어교습소. 작고 아담한 건물 2층에 위치한 그 간판은 마치 미정에게 말을 거는 듯 했죠. 교습소 창 너머로 희미하게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낯익은 실루엣, 창 너머 그림자로 비친 남자의 체형과 제스처. 미정은 심장이 얼어붙는 기분이었어요.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조용히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려던 그 순간 누군가 뒤에서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최미정 씨 아니세요? 돌아보니 정하나였습니다. 너무도 담담한 표정으로 그녀는 미정을 마주했어요. 두 여인의 눈빛이 맞닿은 그 순간 30년 전의 시간들이 미정의 뒷목을 타고 서늘하게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영태는 또다시 야근이라며 늦게 귀가했습니다. 그 셔츠엔 또다시 낯선 향기가 묻어 있었고 미정은 더 이상 모르는 척 할 수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정하나의 마지막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그랬지. 미정아, 넌 항상 모든 걸 너무 늦게 알았어. 정하나의 말을 들은 그날 밤 미정은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꾸만 떠오르는 정하나의 눈빛과 그녀의 말. 넌 항상 모든 걸 너무 늦게 알았어. 그 말은 단순한 과거 회상이 아니라 마치 무언가를 예고하는 듯한 경고처럼 느껴졌어요. 불 꺼진 방 안에서 미정은 조용히 앨범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앨범 속 노랗게 바랜 고등학교 졸업사진. 그 사진 속에는 분명히 웃고 있는 정하나와 그녀 옆에서 팔짱을 끼고 있는 미정의 모습이 있었어요. 그 시절 둘은 누구보다 가까웠고 또 누구보다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땐 말하지 못했던 마음이 있었죠. 누가 먼저였는지 모르게 서로를 특별하게 여겼던 감정. 하지만 현실은 그 감정을 오래 두지 않았습니다. 정하나는 졸업과 동시에 갑자기 사라졌고 미정은 그대로 잊은 척 살아왔어요. 이영태와의 결혼, 아이들, 시댁과의 갈등, 교감이라는 직함. 삶은 그녀에게 그 감정을 묻어두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과거가 다시 돌아오고 있었어요. 마치 끝내지 못한 한 편의 이야기처럼. 며칠 뒤 미정은 딸 수진과 저녁을 먹으며 자연스럽게 학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수진은 평소처럼 무심했지만 미정이 정하나 선생님이라는 말을 꺼내자 젓가락을 놓는 손이 아주 잠깐 멈췄어요. 그냥 평범해. 수업 잘하시고 좀 까칠한 스타일? 하지만 미정은 딸의 말투에서 묘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알고 있으면서 숨기고 있는 듯한. 그날 밤 미정은 수진의 방 책상 서랍에서 우연히 발견한 작은 메모 하나를 보게 됩니다. 정하나 영어교습소의 수강 일정표, 그리고 낯선 남성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힌 포스트잇. 전화번호는 영태의 비서 휴대폰 번호였습니다. 그 순간 미정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딸도 뭔가 알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더 깊은 무언가가 있는 걸까요? 다음 날 미정은 정하나를 다시 찾아갑니다.
이번엔 대놓고 묻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때 왜 사라졌니? 넌 갑자기 연락 끊고 없어졌잖아. 그때는 말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 그리고 넌 내가 떠나는 게 오히려 편했잖아. 정하나의 말은 너무도 침착했지만 그 속에 어떤 앙금과 울분이 섞여 있었어요. 그 말 속에 미정은 몰랐던 또 다른 진실이 숨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정하나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죠. 넌 지금부터 더 많은 걸 알게 될 거야. 근데 그때처럼 너무 늦지 않길 바랄게. 그날 밤 미정은 정하나가 떠난 뒤 걸어간 골목 끝에서 익숙한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어둠 속에 담배를 문 채 차 안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던 이영태. 그 눈빛은 마치 오래된 비밀을 품고 있는 사람 같았죠. 그리고 미정은 자신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이야기 속으로 들어서고 있다는 걸 직감했어요. 다음 날 아침 미정은 수진의 방 책상 위에 놓인 그 메모가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단순한 실수였을 수도 있지만 어쩐지 그 포스트잇에 적힌 영태의 비서번호는 너무도 구체적이고 선명했죠. 미정은 조심스럽게 딸의 행동을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퇴근 후 돌아오는 시간, 누구와 통화하는지, 어떤 표정을 짓는지. 수지는 여전히 무심한 듯 보였지만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아, 요즘 무슨 일 있어? 엄마, 갑자기 왜 그래? 그냥 회사 일 많고 바빠. 나도 피곤해. 그 말투, 그리고 시선을 피하는 눈빛. 미정은 더욱 확신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무언가 분명히 숨기고 있다는 걸요. 그날 밤 미정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다가 수진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속삭임을 들었습니다. 조용히 다가가 문틈에 귀를 기울였죠. 응, 알겠어. 근데 엄마가 자꾸 의심해서. 아니야, 아직 말 안 했어. 그래, 내일 저녁 그 카페에서 보자. 미정의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수진이 누군가와 몰래 약속을 잡고 있었고 그것도 자신 몰래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녀의 말투에서는 분명 숨겨야 할 무언가가 묻어나 있었어요. 다음 날 저녁 미정은 딸의 뒤를 몰래 따라갔습니다. 지하철역 근처의 작은 북카페. 창가 쪽 테이블에 앉은 수진 앞에는 뜻밖에도 정하나가 앉아 있었어요. 둘은 무언가 진지하게 이야기 중이었고 정하나의 손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순간 미정의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딸과 정하나, 둘 사이에 어떤 거래가 있었던 걸까요? 돌아오는 길 미정은 집 앞 편의점에서 남편의 통장을 발견합니다. 그날따라 하필 셔츠 주머니에 넣어둔 것을 세탁기에 넣기 전 깜빡한 거였죠. 통장에는 미정이 모르는 거액의 인출 기록, 그리고 수진의 이름으로 된 계좌번호가 있었습니다. 그 모든 순간들이 하나로 연결되며 미정은 결국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 정하나 딸 수진까지 이 비밀의 고리에 모두가 얽혀 있다는 현실. 도대체 왜 나만 몰랐던 거야? 그리고 그날 밤 미정은 오랜만에 꿈을 꾸었습니다. 시아버지 이창수가 웃으며 말하던 장면. 사람은 말이지. 마지막까지 믿고 싶은 사람일수록 더 의심해야 해. 그래야 진짜 진실이 보이거든. 그 말이 이제서야 너무도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다음 날 미정은 마치 기계처럼 일상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학교에 가고 수업을 하고 동료 교사들과 웃으며 이야기하고. 하지만 마음 한편에선 어제의 통장 기록과 수진의 표정, 정하나의 서류 봉투가 계속 맴돌고 있었죠. 퇴근 후 그녀는 한 번도 혼자 들어가 본 적 없는 시아버지 서재 문 앞에 섰습니다. 그곳은 늘 영태가 정리할 테니 들어가지 말라던 곳이었고 미정 역시 그렇게 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무언가 감춰진 게 분명했으니까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간 서재는 오래된 가죽 냄새와 먼지 냄새가 가득했어요. 책장 한편
묘하게 반질반질하게 다른 손잡이. 미정은 직감적으로 그것이 금고임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영태의 생일, 미정 자신의 생일, 수진과 현우의 생일까지 온갖 조합을 입력하다가 결국 문이 열렸죠. 안에는 오래된 봉투 하나와 몇 장의 복사된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에는 최미정 앞으로라는 손글씨, 시아버지의 필체였습니다. 미정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엔 손편지 한 장과 유언장 초안 복사본이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미정아, 나는 내가 이 집안에서 얼마나 많은 걸 감당하며 살아왔는지 안다. 내 재산의 절반은 내 몫이다. 하지만 이 아이들, 특히 영태는 더는 내 신뢰를 받을 수 없는 선택을 했다. 혹여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문서를 들고 법적 조언을 받거라. 반드시 내 손으로. 미정은 편지를 부여잡은 채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금고를 닫으려는 순간 뭔가 이상함을 느꼈죠. 유언장 원본이 없었습니다. 초안만 있었고 원본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바로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와 함께 영태가 들어왔습니다. 미정은 서둘러 서류들을 품에 안고 금고를 닫고 아무 일 없던 듯 서재에서 나왔죠. 어디 갔다 왔어? 아, 그냥 산책 좀. 머리 식히고 싶어서. 그날 밤 미정은 유언장 원본이 어디로 사라졌는지를 고민하며 잠 못 이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떠오른 이름. 정하나. 혹시 정하나의 그 서류 봉투 안에 그 원본이 들어 있었던 건 아닐까?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간 단어 하나. 보험. 시아버지 명의로 가입된 생명보험. 혹시 그것도 조작됐던 건 아닐까? 미정은 이제 단순한 가족의 갈등을 넘어서 진실을 파헤쳐야 할 의무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곧 그 진실이 상상보다 훨씬 깊고 어두운 것이라는 걸 알게 되겠죠. 며칠 뒤 미정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남편 몰래 상담을 예약한 곳이었죠. 유언장 초안과 손편지를 보여주자 변호사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문서 자체는 유효할 수 있지만 원본이 없다면 법적 효력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편지는 강력한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어요. 미정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보험에 대한 것, 혹시 위조나 수령 대상 조작이 가능한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죠. 생명보험 수령인은 서류 한 장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서류를 아버님이 의식 있는 상태에서 작성했는지 아니면 누군가 대리로 처리했는지입니다. 미정은 그날 이후 시아버지 명의의 보험사에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객 확인을 위해 몇 차례 신분 확인 절차를 거친 뒤 직원의 말이 이어졌죠. 고객님, 이창수님의 생명보험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수령인 변경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미정은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변경된 수령인의 이름은 바로 이수진. 딸 수진의 이름이 왜 그 이름으로 되어 있었던 걸까? 미정은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한 채 수화기를 쥔 손만 덜덜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미정의 휴대폰에 발신번호 표시 제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조심스레 전화를 받은 순간 익숙한 숨소리와 함께 낮고 굵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최미정 씨죠? 시아버지 이창수 씨가 아직 살아 계십니다. 만나시겠습니까? 미정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혈관이 식어내리는 기분이었죠. 죽은 줄 알았던 시아버지가 살아있다니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통화는 단 10초도 되지 않아 끊겼습니다. 미정은 휴대폰을 들고 몇 분간 멍하니 앉아 있었죠. 그리고 자신이 지금까지 겪은 모든 의심과 혼란이 결국 하나의 진실로 향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 진실은 생각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누군가에 의해
치밀하게 설계된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날 미정은 전화를 걸었던 번호로 다시 연락을 시도했지만 없는 번호입니다라는 자동 응답음만이 돌아왔습니다. 밤새 뒤척이다가 새벽녘에야 겨우 잠든 미정은 결국 결심을 했습니다. 시아버지의 행방을 찾아야 한다고. 오전 9시 미정은 시아버지가 입원해 있던 병원의 간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창수 환자라는 이름을 꺼내자 간호사의 목소리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저기 혹시 가족분이세요? 담당 주치의와 직접 이야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사망한 환자에게 이런 반응이 돌아올 리 없었죠. 미정은 주치의에게 전화를 돌려줄 것을 요청했고 잠시 후 의사와 연결됐습니다. 정확한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이창수님은 요양병원으로 전원되신 상태입니다. 보호자 요청으로 신분보호가 필요한 상황이었거든요.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정말 살아있었어요. 미정은 정보를 쥐고 있는 병원의 수간호사와 연락이 닿을 수 있도록 부탁했고 오후 2시에 면담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날 오후 외진 도심 외곽의 한 요양병원. 하얀 담장을 지나 들어선 병동의 끝자락 병실 507호 앞에 선 미정은 손이 떨려 문고리를 쉽게 잡을 수 없었습니다. 똑똑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 안쪽에서 희미하게 들리는 익숙한 기침 소리, 그리고 아주 천천히 열린 문 사이로 한 사내가 몸을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왔구나. 내가 그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다. 미정은 그대로 무릎이 풀릴 뻔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시아버지 이창수가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많이 야위었고 얼굴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파여 있었지만 분명히 살아 있었습니다. 미정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 아주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안하구나. 내가 일부러 죽은 척했던 건 아니야. 내가 쓰러졌을 때 내 아들이 영태가 내 손에서 모든 걸 가져가더구나. 이창수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이 쓰러진 뒤 아들 이영태가 의료위임장을 악용해 사망 처리 서류를 병원에 넘겼고 그로 인해 법적으로 사망자가 되었으며 그 상태에서 유산 정리가 이뤄졌다는 것. 나도 처음엔 그래. 나도 멍하니 당했지. 그런데 너가 병문안 왔을 때 너 손을 잡았던 그 순간 그게 나한테 살아야겠다는 이유가 됐어. 미정은 눈물이 맺혔습니다. 자신이 무심결에 했던 병문안이 시아버지에게는 삶을 붙잡게 한 마지막 끈이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창수가 내민 서류 하나. 거기엔 그의 또 다른 유언장이 있었습니다. 손글씨로 정갈하게 쓰인 문장들. 상속의 절반은 최미정 앞으로 되어 있었고 남은 절반은 신탁 계좌로 이전되어 있었죠. 그 신탁 계좌의 수익자는 충격적이게도 정하나였습니다. 미정의 머릿속이 아득해졌습니다. 정하나? 왜 그녀가 이창수의 유산 수익자였던 걸까요? 그 순간 미정의 핸드폰에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이수진. 단 한 줄. 엄마, 나 말해야 할 게 있어. 오늘 밤에 집에서 얘기하자. 이제 진실은 가족의 테두리 안으로까지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밤 9시 거실은 정적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미정은 차가 식어가는 잔을 들고 소파에 앉아 있었고 수지는 침묵 속에 천천히 방에서 나왔습니다. 두 사람 사이엔 익숙하면서도 낯선 거리감이 흐르고 있었어요. 엄마, 나 그날 정하나 선생님이랑 만난 거 사실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 아빠랑 그 사람 사이. 미정의 눈이 커졌습니다. 지금 막 터진 고백은 단순한 충격을 넘어 숨겨졌던 진실의 퍼즐 조각을 강제로 끼워 넣은 듯한 느낌이었죠. 언제부터 알았니? 작년부터 고3 끝나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우연히 봤어. 아빠가 정하나 선생님이랑 같이 나오는 거 엄마한테 말할 수가 없었어. 엄마, 무너질까봐. 미정은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딸의 그 울먹임 속엔 두려움과 죄책감, 그리고 복잡한 미안함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동시에 미정은 한 가지 더 물어야 할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보험 너 이름으로 돼 있더라. 혹시 아빠가 무슨 얘기한 적 있어? 전혀 몰랐어, 난. 그냥 아빠가 시키는 대로 사인한 게 있었던 것 같아. 아마 그게. 수지는 자기가 뭘 휘말렸는지 이제서야 실감하는 듯 했어요.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으며 그녀는 작은 USB를 꺼내 미정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정하나 선생님이 나한테 줬어. 혹시 무슨 일 생기면 엄마한테 전해주라고. 미정은 그 작은 금속 조각을 바라보며 숨을 삼켰습니다. 이제는 이 작은 저장 장치 하나에 이 가족의 운명이 담겨 있는 듯 했죠. 그리고 USB 안에는 단순한 문서 파일 하나가 담겨 있었습니다. 제목은 단 하나의 단어, 진실. 미정은 그걸 열기 직전 손을 멈췄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에는 고요한 결의와 함께 오랜 슬픔이 떠올랐어요. 이제 그동안 닫혀있던 기억과 감정의 문이 모두 열릴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USB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화면 위에 떠오른 진실이라는 이름의 파일. 마우스 커서가 파일 아이콘 위에 머물렀고 손끝이 떨렸습니다. 클릭 문서가 열렸습니다. 문서는 스캔된 서류 여러 장과 짧은 영상 파일 하나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파일은 보험 수령인 변경 동의서. 거기에는 수진의 이름과 영태의 서명이 선명히 찍혀 있었고 날짜는 시아버지가 쓰러졌던 그날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다음 파일은 이창수의 의료 소견서. 이상하게도 서명란에 담당 의사의 서명이 없었고 병원 도장이 찍힌 자리에 무효라는 도장이 겹쳐 찍혀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상 파일. 미정은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영상 속 병실 창밖에서 빛이 들어오고 있었고 화면이 흔들리다 이창수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지만 눈은 선명히 떴고 옆에 앉은 사람에게 힘겹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아직 안 죽었다. 영태가 그놈이 날 죽은 사람으로 만들려 했어. 이 편지는 꼭 미정이한테. 화면이 멈추고 미정은 숨을 참은 채 그대로 굳어 있었습니다. 그 말은 더 이상 의심이 아닌 확신이었고 영상은 모든 것을 증명하고 있었죠. 수지는 조용히 미정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없이 공유되는 무거운 고통이 흐르고 있었어요. 엄마,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법대로 가야지. 그리고 진실대로. 그날 밤 미정은 영태의 옷장에서 오랫동안 잠겨있던 캐리어 하나를 꺼냈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옷더미 사이 하나의 검은 수첩이 들어 있었습니다. 수첩 안에는 수많은 계좌번호, 날짜, 메모,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엔 이런 문장이 쓰여 있었죠. 모든 건 계획대로 가고 있다. 정하나도 수진도. 문제는 미정. 그 문장을 읽은 순간 미정은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이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었음을, 누군가의 변수였음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집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 정하나.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숨을 가다듬고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정하나의 목소리는 놀랄 만큼 담담했어요. 미정아, 이제는 우리 솔직해지자. 너무 오래 돌아왔어. 그 말은 평온했지만 마치 칼날처럼 날카롭게 미정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미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려는 거야? 영태는 내 사람이지. 처음부터 넌 그저 그의 옆에 노인명함일 뿐이었어. 날 대신한 대체품. 그 순간 미정의 심장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정하나의 말은 단순한 질투가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쌓아온 원망과 계획, 그리고 우월감이 뒤섞인 말투였죠. 넌
네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사는구나. 네가 뺏은 건 단순한 사랑이 아니야. 가족이고 시간이고 삶이었어. 하지만 정하나는 미정의 말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차분해졌죠. 그 USB 봤지? 그건 시작일 뿐이야. 넌 진실을 다 알고 싶어 해. 그렇다면 우리 끝까지 가보자. 전화를 끄는 미정은 이제 완전히 결심하게 되었어요. 싸움은 시작됐고 이젠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진흙탕 싸움이었습니다. 다음 날 미정은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를 방문했습니다. 보험 수령 조작, 의료 문서 위조, 유언장 실종, 모든 자료를 정리해 수사 의뢰를 시작했죠. 경찰은 자료를 확인하며 특히 영상 파일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중 한 수사관이 말했습니다. 이 영상, 병원 쪽 진술과 다르네요. 사망 시점이 조작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정은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진실은 서서히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날 밤 수진의 방 창문 틈으로 흰 봉투 하나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미정이 조심스레 봉투를 열었을 때 그 안에는 단 한 줄의 쪽지가 들어 있었죠. 넌 아직 다 모른다. H. 한편 요양병원의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스며드는 오후, 이창수는 창가에 앉아 천천히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던 그의 눈동자엔 말할 수 없는 깊은 고민과 회한이 담겨 있었죠. 이창수의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것은 과거의 한 장면. 아들 영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집으로 데려왔던 한 여학생, 정하나였습니다. 겉으론 조신하고 밝았지만 어디선가 익숙한 눈빛이 마음에 걸렸죠. 저 아이 쉽게 놓을 애가 아니야. 집착이 커. 그 말을 아내에게 했을 때 아내는 그냥 젊은 애들이지 뭐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이창수는 오래도록 그 눈빛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수년 후 영태가 정하나와 다시 엮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분노했고 동시에 절망했습니다. 아들이 그토록 어리석은 선택을 또다시 반복하고 있다는 현실에 미정이라는 며느리가 얼마나 절제 있고 헌신적인 사람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그는 속으로 영태 대신 미정을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우리 집을 살린 아이였어. 넌 그걸 모르고 또 망치고 있구나, 영태야. 그의 손엔 오래된 편지 한 통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 편지에는 자신이 쓰러지기 직전 미정에게 보내려다 미처 전달하지 못했던 진심이 담겨 있었죠. 그리고 그때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수진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다 알고 있어요.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제가 너무 늦게 알아버렸어요. 이창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손에 쥔 편지를 수진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너 엄마에게 꼭 전해라. 그리고 넌 너의 편이 누군지 절대 잊지 마라.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편지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병원 건너편 골목 어귀에 검은 차 한 대가 조용히 멈춰 섰습니다. 그 차 안에서 누군가가 망원 렌즈로 병실 창을 조용히 촬영하고 있었죠. 그리고 무전기 너머로 짧은 명령이 들려왔습니다. 확인 완료. 다음 단계로 진행한다. 그리고 미정의 전화기가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전혀 다른 번호로부터 전화를 받은 미정은 순간적으로 숨을 들이켰습니다. 익숙지 않은 낮고 굵은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상황은 더 복잡합니다. 순양까지 다치게 하고 싶지 않다면 여기서 멈추시죠. 그 말은 협박이자 경고였습니다. 미정은 말없이 전화를 끊었지만 온몸이 떨려왔어요. 이제 그녀가 마주한 진실은 단순한 외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조직적 조작과 위협이 섞인 복잡한 범죄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미정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편지를 읽은 그녀는 이제 더는 침묵할 수 없다는 걸 느꼈죠. 엄마,
왜 우리 가족이 이렇게 돼버린 거야? 나도 아빠가 무섭게 느껴져. 미정은 딸을 꼭 끌어안으며 속으로 다짐했어요. 이 모든 걸 끝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끝까지 가야겠다고. 다음 날 미정은 이창수를 다시 찾아갑니다. 그는 이미 모든 걸 예상하고 있었던 듯 말없이 노란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그 안엔 정하나의 과거 신상 자료와 영태와의 금전거래 기록들이 정리돼 있었습니다. 이제 결정은 너희 몫이다. 이걸 들고 법정에 나설 수도 있고 불태워버릴 수도 있어.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해라. 진실은 말하지 않으면 사라진다. 미정은 봉투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깊은 밤 고요한 거실에서 혼자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엔 또 하나의 작은 쪽지가 있었습니다. 나는 너를 한 번도 며느리로 생각하지 않았다. 딸처럼 아꼈다. 이창수.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오랜 시간 홀로 견뎌야 했던 외로움과 상처가 그 한 문장으로 위로받는 듯 했죠. 그리고 새벽 3시 또다시 전화가 울렸습니다. 이번엔 수진의 번호였습니다. 그러나 전화를 건 이는 수진이 아니었죠. 미정 씨, 수진 양이 사라졌습니다. 학교 앞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됐고 이후 연락이 끊겼습니다. 핸드폰이 미정의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귓가를 메웠고 그녀의 귓속엔 수진의 마지막 말이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엄마, 나도 이젠 도망치고 싶지 않아. 내가 끝까지 도울게. 하지만 그녀는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번 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치고 돌아온 미정은 망연자실한 얼굴로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수진의 실종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누군가의 의도적인 경고처럼 느껴졌죠.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정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이전과는 달리 그녀의 눈빛엔 조급함이 서려 있었고 손엔 작은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미정아, 수진이 내가 데려간 거 아니야. 오해하지 마. 나도 지금 위협받고 있어.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 있어? 넌 이미 우리 가족을 다 흔들어놨어. 알아. 하지만 영태는 지금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인간이 아니야. 그 사람 너랑 나 둘 다 이용한 거야. 정하나는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영태의 해외 계좌 내역, 정하나 명의로 된 송금 자료, 그리고 수진을 미행한 차량 번호가 적힌 문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 둘 다 없애려고 해. 보험금, 유산, 모든 걸 차지하려는 사람이 따로 있어. 수진이 위험해. 미정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 한 장씩 넘겼습니다. 숨겨져 있던 진실들이 이제 서서히 그녀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죠. 그리고 그 순간 집 전화가 울렸습니다. 받자마자 울려 퍼진 목소리는 분명 이영태였습니다. 이제야 이해했나 보네. 넌 아무것도 모른 채 끝까지 착한 얼굴을 할 줄 알았어. 그런데 말이지, 미정아, 이제 선택해. 넌 누구 편이야? 미정은 수화기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입에서 처음으로 단호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난 이제 누구의 편도 아니야. 진실의 편에 설 거야. 그리고 널 끝장낼 거야. 그녀의 손에서 수화기가 천천히 내려졌습니다. 그 순간 정하나가 묻듯이 쳐다봤고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여인의 눈빛이 처음으로 같은 곳을 향했습니다. 그곳엔 이 모든 비극의 중심에 서 있는 한 남자 이영태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미정은 정하나와 함께 경찰서에 영태의 증거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수사팀은 즉시 수진의 실종 경로와 관련자 동선을 추적하기 시작했고 차량 번호를 토대로 한 위치 추적 결과가 금세 확보됐죠. 새벽 1시 미정과 정하나는 경찰과 함께 외곽의 창고형 컨테이너 건물로 향했습니다.
낡은 철문 앞 숨죽인 긴장감 속에서 형사가 무전을 마치고 고개를 끄덕였죠. 안에 사람 있어요. 바로 들어갑니다. 철컥 굳게 닫힌 철문이 열리자 차가운 공기와 함께 한 줄기 빛이 내부로 쏟아졌습니다. 그 안엔 묶여있던 수진이 눈을 감은 채 누워 있었죠. 형사가 달려가 입을 확인했습니다. 숨 쉬어요. 의식도 돌아옵니다. 미정은 눈앞이 흐려지며 주저앉았습니다. 정하나는 미묘한 표정으로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속엔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었죠. 그리고 바로 그때 또 다른 차량 한 대가 컨테이너 외곽에 멈춰 섰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사내 둘이 차에서 내리자 형사들이 즉시 포위하며 제지했습니다. 신분 확인하세요. 이영태 변호인 측입니다. 신변 보호 차원에서 현장 확인하러 왔습니다. 형사는 순간 망설이다가 이내 미정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들은 감시자가 아니라 공범이었습니다. 저 사람들 다 영태랑 한패예요. 절대 접근 못하게 해주세요. 그 말에 형사들은 두 남자를 제압해 순찰차로 데려갔고 사건 현장은 본격적인 조사 대상으로 봉인되었습니다. 미정은 수진의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절대 다시는 혼자 두지 않을게. 하지만 그 말이 끝나기도 전 그녀의 휴대폰이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발신인은 이창수. 전화를 받자 들려온 목소리는 흔들리는 듯 낮았고 한마디로 요약됐습니다. 미정아, 우리 아직 끝난 거 아니야. 영태 쪽에서 반격 준비하고 있다. 나도 지금 쫓기고 있어. 그렇게 이 싸움은 다시 긴장감 속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미정은 깨달았습니다. 아직 진짜 끝은 시작도 하지 않은 셈이었습니다. 이창수의 경고 이후 미정은 가장 먼저 정하나를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이미 짐을 싸고 있었죠. 작은 가방 하나와 교습소 정리 통지서, 그리고 눈가엔 깊은 피로가 배어 있었습니다. 도망칠 거야? 다시는 마주치지 않겠다는 식으로? 더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 난 너무 많은 걸 망가뜨렸어. 그 순간 미정은 처음으로 정하나에게 연민을 느꼈습니다. 한때 친구였고 인생의 어느 순간엔 서로가 전부였던 두 사람. 그 모든 기억들이 눈앞에 겹쳐졌죠. 도망가면 그 사람은 이겼다고 생각할 거야. 넌 평생 피해자로 남고 싶어? 정하나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녀의 입에서 영태에 대한 숨겨진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재혼을 핑계 삼아 정하나를 불러낸 것, 그녀의 이름으로 계좌를 만든 것, 수진까지 이용하려 했던 모든 계획들. 난 처음엔 다시 시작할 수 있을 줄 알았어. 근데 그 사람 그냥 권력에 미쳐 있었어. 너와 너의 딸까지도 수단으로 본 거야. 그날 오후 미정은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최종 증거 자료와 함께 진술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했죠. 경찰은 이미 체포영장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이영태는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체포됩니다. 뉴스엔 지역 유지 이영태, 보험 사기 및 가정폭력 혐의로 긴급 체포라는 자막이 떴고 그 영상은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그 장면을 바라보며 미정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끝났다. 진짜로.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이긴 싸움이었지만 남은 것은 상처뿐이었죠. 그날 밤 수지는 병원 침대에 누워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내가 더 일찍 말했어야 했는데. 너 잘못 아니야. 우린 이제 함께 회복해야 해. 그리고 그렇게 오랜 밤이 지나고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아침은 예전과는 다른 빛이었습니다. 고요하고 따뜻하고 무엇보다 새로웠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영태의 재판은 전국적인 관심 속에 진행되었고 그와 관련된 인물들 역시 하나둘 단죄받기 시작했죠. 하지만 미정은 더 이상 그 뉴스들을 꼬박꼬박 챙겨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병원과 경찰, 법정이라는 이름 아래서 흘려온 수개월을 조용히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삶을 다시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심리 상담을 시작했고 미정은 학교로 복귀해 다시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죠. 하루하루가 조심스럽지만 분명히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미정은 학교 수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낡은 카페에 들렀습니다. 그곳에서 낯익은 얼굴을 마주쳤죠. 정하나였습니다.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는 그녀는 예전보다 수척했지만 눈빛은 한결 편안해 보였어요. 나 지방 내려가서 정리 시작하려 해. 여기서 너무 많은 걸 남겼으니까. 잘했네. 이젠 각자 자기 몫의 삶 살아야지. 두 사람은 말없이 차를 마셨습니다. 복잡했던 모든 감정들이 그 순간만큼은 잔잔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용서는 없었지만 이해는 있었습니다. 그건 분명 서로에게 필요한 한 조각의 평화였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정은 길가의 벤치에 앉아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그녀에겐 평범한 저녁이 가장 큰 축복이었어요. 핸드폰 화면엔 수진의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상담사 선생님이 그랬어요. 상처는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안에 자리를 잡는 거래요. 미정은 그 말을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요. 이 이야기는 상처를 딛고 다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해피엔딩은 없었지만 그렇기에 더 현실적인 우리 모두의 이야기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주 조용히 이 이야기의 마지막 장이 덮였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이 이야기 속에는 어쩌면 우리 곁 어딘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평범한 비극이 담겨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진실은 때론 아프고 불편하지만 마주해야만 끝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상처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자리를 잡고 살아가는 법을 알려줍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진실 앞에 너무 늦기 전에 한 걸음 다가가 보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다음 이야기에서도 더욱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